네, 안녕하십니까. 죽전생폐안내과 김한별입니다. 저도 오늘 직례 발표 3케이스 정도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갑상선의 경부 초음파를 위주로 보다 보니까 좀 그쪽에서 이제 흔하지 않은 직례 한두 케이스하고 조금 더 흔할 수 있는 직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흔한 케이스들은 아닌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한 분은 첫 번째 케이스는 19세 남자 환자인데 체중 감소를 주소로 내원한 분입니다. 내원 2개월 전부터 이제 지속되는 체중 감소랑 두근거리를 주소로 내원해서 보니까 그 피지컬 상에서는 고이터가 있거나 이제 특별하게 만져지는 사이로드 메스는 없으셨던 분이고, 혈액 검사 상에서 이미 TSH랑 프리티포가 높아 있고 TSH 리셉터 안티바디가 높은 전형적인 그레이브스 디지즈일 때 나타나는 혈액 검사 소견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촉지했을 때는 그렇게 고이터가 심하지 않게 느껴졌는데 제가 초음파로 봤을 때는 파렌카임에 헤테로지너스 안에 그리니스트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비후되어 있는 갑상선의 양상을 띄었고요. 요걸 보다가 이제 이분한테는 그레이브스 외에 이제 이 파렌카임 자체는 이런 거 외에는 특별한 특성이 보이는 건 없었는데 이 왼쪽 좌측에 이제 정경부 쪽에 촉지되는 혹 같은 메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초음파를 보다 보니까 그 레프트 레벨 3 쪽에 이렇게 스타가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런 그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띠 같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침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침샘보다 훨씬 더 아래쪽이었고 이렇게 이 포컬하게 하이퍼에코익한 점들이 이렇게 동반되어 있는 이런 메스가 제 관찰이 되어가지고 부분은 이제 봤었고요. 이게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이 끝부분까지 요 아래쪽에도 위쪽에도 레벨 3 쪽에도 있었고 레벨 4 쪽에도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형태의 이런 메스가 관찰이 되었었는데요. 이게 이 사이무스가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었는데 결국 요 사이무스일 때 나타나는 이런 전형적인 그 소견이 있어서 이런 게 액토픽 사이무스라고 서비컬 사이무스라고도 하고 그 흉선이 이쪽에 이제 외부 쪽에 이렇게 돌출되어서 나타나는 혹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리를 한번 준비해봤고, 서비컬 사이무스라는 건 이제 사이무스가 이제 그 목 위쪽 브라키오세팔릭 베인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위쪽 어딘가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액토픽 로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쪽에 이제 목격 경부 쪽에 있는 사이무스를 서비컬 사이무스라고 하고, 이 발생학적으로 이 양쪽에서 임신 4, 5주차에 설트 브랑키알 파우치에서 이제 유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6주 후반기부터 이렇게 미드라인으로 퓨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이무스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불완전 하강 때문에 내려오는 경로 어디에서든지 이 액토픽 사이무스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목 위쪽에 브라키오세팔릭 베인 위쪽으로 해가지고 있으면 서비컬 사이무스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유년기 전에 이제 그 통증이 없는 유니라테랄 미드라인이거나 라테랄 넥메스 이 형태로 관찰이 되고 이렇게 좌측에 전상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환자도 비슷한 경우였고 이제 크면 누르는 압박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고 URI 같은 게 있으면 갑작스럽게 크기가 증가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중증 근무격증이나 악성 종양하고 아무래도 사이모마 같은 것들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연관성이 보고되어 있다고 하고, 남성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많고 남성이면 이제 쉽게 커지기 때문에 증상이 더 쉽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라든지 이런 건 특별하게 필요하지는 않고 이 증상을 유발하는 이 혹일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거의 전생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포칼 사이믹 티슈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라디오그래픽 피처를 보시면 이제 거의 그 원래 사이무스에서 보이는 형태가 제가 이제 스턴은 바로 위에 쪽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보면은 어쩌다가 여기 상부 쪽이 보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멀티플하게 리니어한 하이포에코익한 이런 세툼 같은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이 호모지너스하게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이걸 스페클즈나 스트라이스카 어피어런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하얀 점 같은 게 보이는 이런 게 사이믹 티슈의 전형적인 특성인데요.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 있는 이런 사이무스의 티슈가 이제 그 흉선 쪽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위쪽으로 존재하게 되는 이런 양상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뭐 다른 간별 질환들이 이제 뭐 림파아데노퍼시나 브랑키얼 클레프트 아노말리나 뭐 이런 라이포마 이런 것들하고 동반이 이런 것들하고 환별을 해야 된다고 돼 있긴 하지만 전형적인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에서 보이는 대부분은 뭐 특별하게 이게 겹치진 않는다고 돼 있고, 라이포마도 이런 점 같은 거는 스타리 스카이 어피어런스 이런 것들은 거의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라인 같은 게 보일 수는 있는데요, 머슬 같이 보일 수는 있는데 특별하게 이거랑 사이무스랑은 좀 분별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하고, 다른 논문에서도 이렇게 8세 남자 환자가 벌징 메스를 주소로 이 초음파를 찍었던 이 환자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해가지고 세툼은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전체적으로 이 한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페클드 패턴으로 해가지고 보이는 이런 양상이 있었을 때 서비컬 사이무스로 진단했던 케이스 같은, 여기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턱 밑쪽에 이렇게 있었던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또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잘 보시면 요거는 쉽게 서비컬 사이무스나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치료가 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만 해주고 경과를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28세 여자 환자분인데 요거는 DOE랑 페리오비탈 페인을 주소로 내원해가지고 하신 분이고 2018년 10월달에 그레이브스 진단을 받고 이후에 이제 그 한갑상선제를 복용하면서 조절을 하셨던 분입니다. 커런트 스모커였고, 보시면 갑상선 자체는 이제 그 헤테로지너스한 이런 패턴을 보이고 그렇게 갑상선의 고이터가 심한 이미 치료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분이셨고, 제가 이제 팔로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안 좋네요. 특별하게 뭐 노듈 외에는 갑상선 자체에는 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초반보다 많이 헤테로지너스한 파렌카이마 아쿠제니시티가 좀 호전을 보이는 양상이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이 경부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를 보면서 저는 경부 이쪽 턱 밑선부터 해가지고 쭉 아래쪽으로 스캔을 하는데 이쪽 서브만디블라 그랜드가 원래 이렇게 호모지너스하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주변 근육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에코제니시티가 증가된 양상으로 이렇게 보여야 정상 서브만디블라 그랜드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헤테로지너스하게 보이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경비하게 에이트로피도 있어 보이고 이 부분에 파이브로세텀 같이 보이는 이런 양상들이 있어서 환자한테 이제 이 증상 혹시 환자가 얘기는 안 했었는데 혹시 입이 마르거나 이제 뭐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잘 이렇게 씹기가 어렵거나 이런 게 없냐 이런 것들은 제로스토미아에 관련된 증상들을 물어보니까 이분은 그런 증상이 있어서 실제로 이 트랜스퍼를 해서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서 쇼그렌 증후군으로 확진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오토이뮨 사이로이다이티스나 이런 오토이뮨 디시즈들이 쇼그렌 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하고 동반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갑상선을 보실 때 이런 서브만디블라 글랜드나 이런 다른 외측의 경부 외측의 부분들도 같이 확인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이 됐던 분입니다. 보통 이제 침이나 아니면 눈물샘 같은 엑소크라인 글랜드에 이제 오토이뮨 컨디션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되는 질환이고, 이제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고, 여성에서 9대1 정도로 많고 40, 50대 후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랜듈랄 이 증상은 이제 주로 침이 잘 안 나온다거나 눈이 자꾸 마른다거나 안구 건조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양측 이제 귀밑샘이 이렇게 붓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라크리말 글랜드나 살리벌 글랜드를 주로 이제 크로닉 오토이뮨 디소더를 침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트로피되고 파괴되면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보통 이제 이게 이뮨 컴플렉스라든지 오토 안티바디가 생기면서 B 림포사이트의 이제 과민 반응 때문에 결국 이런 자가 면역 질환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런 병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티로아 안티바디 같은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도록 돼 있고, 이 초음파에서는 초기에는 이제 살리벌 글랜드를 주로 보면 되는데 페로티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잘 살펴보면 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브만디블라 턱 쪽에 턱뼈 쪽이 있기 때문에 만디블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잘 이제 보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서브만디블라 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편이라서 그쪽을 보는 게 더 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기에는 약간 커지거나 하이퍼에코익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노말로 보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면서 아까 같이 약간 레티큘러 패턴을 보이거나 멀티시스틱한 양상으로 보이면서 나중에 이제 오래 지속이 되면은 아이트로피 돼가지고 침이 이제 안 나오고 마른다 이런 양상으로 얘기를 하시게 되고, 실제로 프라이머리 쇼그렌 증후군 환자 223명을 사이로이드 스크리닝을 했을 때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이 거의 69명 정도였으니까 스크리닝한 3분의 2, 그러니까 한 70명, 160명 정도 중에 150명, 160명 정도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나왔다고 이렇게 보고한 적도 있고, 이런 자가면역 질환들, 특히 쇼그렌 증후군이나 아니면 자가면역성 갑상선염, 뭐 그레이브스병이나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은 경우들이 이제 그 인바이러멘탈하고 제네틱 팩터가 있을 경우에 이제 자가 항체가 생성이 되면서 B세포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엑소크라인 글랜드에 이제 T셀 림포시틱 인필트레이션이 생기면 쇼그렌 증후군으로 가게 되고, 이게 이제 사이로이드 글랜드 인필트레이션이 되게 되면 오토이뮤 사이로이다이티스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결국 글랜드를 파괴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병 간의 유사성이 있어서 그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아니면은 이 그레이브스병 있는 환자분들 초음파를 보실 때 그런 부분들을 호소하시거나 아니면은 초음파에서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쇼그렌 증후군에 대한 것도 스크린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증례는 30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그 건강검진 중에 발견된 갑상선 결절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이고, 이제 뭐 다른 특별한 과거력은 바깥에서 촉지되는 혹은 없었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갑상선은 경미하게 이제 헤테로지너스한 에피제니스트를 띠고 있어 갑상선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어 보였고, 이 왼쪽 밑쪽으로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 랩트 inferior posterior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라지 매스가 2.5cm 정도 이렇게 관찰이 되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갑상선 외측일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이 캡슐을 이렇게 밀고 있는 양상으로 보이는 결절이었기 때문에 이게 갑상선의 이 컨투어가 이쪽에 이렇게 있고 이쪽에 바깥쪽에 있는 혹이 커지면서 이 안쪽 갑상선을 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혹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갑상선 초음파를 보다 보면 이렇게 후하방이나 이렇게 뒤쪽에 위치하는 혹일 때 항상 이 파라사이로이드 아데노마를 감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럴 때가 이제 종종 헷갈리게 됩니다. 실제로 감별 진단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사이로이드 노즐일 수도 있겠지만 파라사이로이드 아데노마의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혈액 검사를 했었는데, 보통 파라사이로이드 아데노마는 FNA를 원래는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감별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FNA를 하면서 거기 흡인액에서 이제 PTH를 인텍트 PTH 레벨을 체크하게 되면 보통 굉장히 많이 상승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파라사이로이드 아데노마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하고 혈액 검사를 했더니 칼슘이 이 11.9로 이 정상 상한치 10.6보다 높아져 있었고 포스트페이트는 떨어져 있고 24시간 소변 칼슘이 이제 400 정도로 많이 높아져 있었고 인텍트 PTH가 204 정도로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어퍼 쪽에 이게 좀 레프트 로어랑 어퍼랑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어퍼 쪽에 더 가깝지 않나 싶긴 했습니다. 그렇고 에심토마틱 프라이머리 하이퍼파라사이로디즘이 같이 있는 이 부분은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우연히 발견된 부갑상선 그 선종에 이제 그 하이퍼파라사이로디즘이 동반되어 있는 이런 환자분이셨고, 이럴 경우에 이제 보통 칼슘, 포스페이트, ALP, BUN, 크레아티닌, 바이타민 D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고 PTH를 재면서 다른 이 부갑상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갑상선 결절, 그러니까 하이퍼파라타이로이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다른 이제 질환들에 대한 스크리닝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밀도라든지 엑스레이 허리 쪽에 찍어봐서 그 압박성 골절이 있거나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혹시 소변에 이제 칼슘이 많이 나오면 요로결석이나 이런 게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은 복부 CT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라, 엑스레이 찍어서 아니면 스톤이 있는지를 확인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엑스레이 상에서는 데피니트하게 보이는 스톤은 없었고, 골밀도 상에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G스코어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G스코어 전부 마이너스 2.0보다 낮은 연령기대치 미만의 골밀도 소견을 허리 쪽에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리 쪽 이렇게 그 피머 쪽에서는 넥이라든지 쪽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낮은 이런 골밀도를 보이고 있었고, 파라다이얼 스캔은 이제 로컬리제이션을 위해서 찍게 됩니다. 보통 이미 이것만 해도 어느 정도는 확진되는데 이제 수술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플하게 파라사이로이드 하이퍼플라지아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어디 쪽에 해야 될지 모르고 또 한 군데 수술했다가 다른 반대쪽이나 이런 데 그 잘 안 보이는 그 사이로이드가 있으면 파라사이로이드가 있으면 수술하고 나서 이게 PTH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스캔을 찍어서 로컬리제이션을 하고 수술하는 거를 보통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왼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업테이크가 증가되어 있는 스캔 영상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파라사이드 아데노마로 확진을 하고 수술을 하셨던 분이고요. 보통 이제 그 파라사이로이드 아데노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 칼슘이나 PTH 레벨이 이제 올라 있어가지고 프라이머리 하이퍼파라사이로이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증상이 피로가 있다거나 뭐 우울감이 칼슘 때문에 생기는 멘탈 체인지나 펩틱 얼서나 컨스티페이션 같은 고칼슘 혈증의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골다공증이나 신결석 같은 것들이 유발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패솔로지를 해보면 실제로 이제 오발이나 빈 쉐입으로 되어 있고 이제 큰 경우에는 로뷸레이션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대부분이 이제 87%가 한 개의 싱글 리전이긴 한데 13% 때문에 보통 스캔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른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 보통 사이로이드 주변부에 위치하고 특히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쪽에 있는 결절의 경우에는 이게 부갑상선 결절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꼭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슈피리어 글랜드의 파라사이트 아데노마 같은 경우에는 트라키오에스파지알 그루브의 뒤쪽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별해 줘야 되고 에소파지알 로케이션에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 심지어는 이제 미디어스티넘 아래쪽 그 근처까지 이렇게 가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초음파에서 못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을 또 찍기도 하고요. 혹시나 그쪽에 커져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소노그래픽 파인딩은 이제 대부분의 이 파라사이트 아데노마는 1cm를 넘는 경우들이 많은 걸로 되어 있고 이제 그 호모지너스하게 하이포에코익한 이런 양상으로 보일 때 이제 그 사이로이드 글랜드에 비해 가지고 좀 더 의심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아까도 보셨듯이 이 사이로이드 캡슐이 이렇게 에코제닉하게 보이면서 갑상선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양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또 이 뒤쪽에서 이렇게 결절이 나타났을 때 특징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확인해 보면 감별에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이 되거나 아니면 카시피케이션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가지고 이게 믹스트 노즐 같이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있을 때 그 크기가 크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하이포에코익하면서 갑상선 외측에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요거 감별해 줄 필요는 있겠습니다. 도플러를 보면 이제 페리페라 엑스트라사이로이달 필링 아트리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보통 이제 이 아래쪽 인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에서 이렇게 브랜칭 해가지고 이렇게 이 파라사이드 아데노마를 이렇게 먹여 살리는 베슬들이 생기게 되고 이 인터널 바스큘라리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둘러싸는 양상으로 이렇게 피딩 아테리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감별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논 액토픽 아데노마 그러니까 그 액토픽 파라사이로이드 아데노마는 또 엉뚱한 데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거 외에 이제 초음파에서 봤을 때는 이게 파라사이로이드 하이퍼플라지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만 커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4개가 있기 때문에 파라사이로이드가 이제 그 중에 다른 것들이 커져서 2개 이상 동시에 커져 있는 경우들도 감별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 엑센트릭 다이로이드 노즐이 외측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듯이 커지는 양상의 갑상선 결절 같은 경우에는 이 파라사이로이드 아데노마랑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파라사이로이드 아데노마 아닌가 싶을 때는 랩 하시면서 PTH랑 칼슘 레벨을 한번 같이 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이 격리되어 있는 엉뚱한 데 있는 사이로이드 티슈 같은 경우도 가끔씩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꼭 파라사이로이드 아데노마 같이 보일 수 있고 림프절도 뭐 전체적으로 물론 림프절 같은 경우에는 하이포에코익하다기보다 완전히 어네코익하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고 그 하일룸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구분은 되겠지만 그것도 위치가 비슷비슷해가지고 그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뭐 베스는 도플러 커보면 알 수 있을 테니까 이 4가지 경우들이 사실 되게 헷갈립니다. 저도 계속 보고 하지만 이게 이제 그 부갑상선의 문제인지 아니면 갑상선의 혹인지 이게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증상이 없는 하이퍼파라사이로이드 무티즘 환자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치료는 보통 이 아까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관련된 합병증이 있거나 젊거나 이럴 때는 수술을 하는 걸 권고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뭐 수술을 안 하고 지켜볼 수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미 50세 미만이셨고 아까 그 환자는 수술을 해야 되는 정증이긴 했는데 칼슘이 정상 상한치 1보다 높거나 정상 상한치보다 1 이상 높거나 아니면 골다공증이 있거나 뭐 골절이 있거나 아니면 그 신장 기능이 고칼슘 혈증 때문에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거나 소변에 칼슘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신결석이 있거나 이런 합병증이 있을 때는 치료를 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면 물 충분하게 드시고 칼슘도 적당하게 드시면서 비타민 D를 보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니다. 네. 처음에 사이무스는 네네. 진단을 어떻게 한 거예요? 찔렀습니다. 아니 그건 칠 수가 없어가지고 초음파만 보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거 좀 찾아봤었으면 사실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에토픽 사이무스는 워낙 드물어가지고 이게 사이무스 같이 생기긴 했는데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찍어놓고 좀 고민을 해봤던 케이스고요. 찔러서는 사이무스 티슈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FNA를 했을 때. 근데 이게 이런 양상으로 보이는 거는 거의 잘 FNA 해도 별 의미가 없게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 해가지고 FNA를 바로 하진 않았어요. 안에 코에 보이는 거는 뭡니까? CCD 미디입니까? 아니면 베슬입니까? 아 이건 베슬입니다. 네. 이게 도플러를 제가 안 넣어가지고. 사이무스가 어른은 다 퇴화되는 거죠? 아 퇴화가 되지는 않고 조금 남아 있습니까? 네네네. 보통 흉선 이쪽 그 스타넘 뒤쪽에 위치하고 있게 되죠. 네. 파라사이로이드 아데노마 케이스 질문인데요. 네네. 보통 저런 아데노마라면은 따로 그거 멀티플 엔도크라인 네오플라시아, 뭐 피추이터리나 판크라스나 예, 가족력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네. 찾아봐야 되나요? 네, 스크리닝을. 그냥 놔둬야 되나요? 네. 보통 MEN 같은 경우에 이제 그 MEN 타입 원. 생각했는데 네, 1이랑 2A였던가 거기에 파라사이로이드 하이포플라시아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같이 스크리닝을 하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젊은 나이에 발생하고 이러면 MEN 스크리닝도 사실 봐야 되고 그 MEN 스크리닝하는 랩이 있거든요. 그 MEN 진을 타이핑해가지고 찾아내는 그런 혈액 검사라든지 가족력 환자한테 물어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됩니다. 원래 네. 파라사이로이드 아데노마 있으면 그걸 원래 루틴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진 네, 않습니다. 이건 원래는 파라사이로이드 하이퍼플라지아거든요. MEN에서 아, 네. 그래서 그냥 하나만 이렇게 솔리터리 리전으로 생기기보다는 여러 군데가 같이 이렇게 부갑상선이 커져 있는 경우들이 이제 그런 MEN 스크리닝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래도 아데노마 좀 의심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딱 하나만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하이퍼플라지아가 있을 때 네. 예전에 우리 박수로 선생님 환자 한그래서 네. 테일이 튜머 있던 환자 그분은 그 진단 안 되다가 서울에 가서 그 칼슘하고 수치 높았는 거 해서 거꾸로 파라사이로이드 있고 MN 진단된 환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저기 사이드 포스테리어 스펙트 쪽에 저런 메스 있으면 네. 파라사이드가 너무 안 수도 있는데 시딩 때문에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뭐 시딩에 그러면은-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해도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셀 없다고 프로세스가 합니다. 저런 게 네. 있으면 일단 지우고 랩하고 네. 랩이 보통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해가지고요. 저는 이게 크기가 이렇게 이건 너무 데필트상이 너무 크고 바깥에서 밀어내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제가 딱히 FNA를 안 했고요. 작은데 좀 애매하게 의심스러운 혹들은 이게 갑상선 혹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KTIS4나 5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혹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FNA를 할 수밖에 없고 할 때 이제 PTH를 인텍트 PTH를 워시아 플루이드로 같이 내가지고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시딩은 뭐 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긴 한데 저도 예전에 여러 케이스를 봤지만 그런 경우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뒤에 문제가 되거나 FNA를 하고 나가지고. 좋은 정리 잘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변 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특례 발표로 이재준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